이승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야, 오리나 연구원 놀랍잖아요. 상업적이 너무 피곤해 보였잖아. 근데 갑자기 막 밝은 표정을 하는, 야, 진짜 대단하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 텐션 올리세요. 네. 아,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이승용 연구원이 오래 연애했잖아요, 꽤 오래. 네, 2년. 맞지? 네네네. 시간 진짜. 꽤 오래 했죠. 그래서 근데 와, 나 둘이 대화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웨딩 플래너는 어디? 어디로 했죠? 드레스는 어디? 네. 어디? 드레스는 어디? 와, 그냥 진짜 이러죠. 장가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다니려고 그러면? 아니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요? 돈 쓰는 재미내니까 그런 거 하려면. 맞아. 신혼여행 어디 가요? 저요. 몰디브 가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영어는 신혼여행 다시 갔다 왔죠, 저번에. 네, 저는 하와이로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옛날에 와이프랑 싸웠던 것도 생각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준비하시다가. 네.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다들 일정이 바빠서 맞아요. 원래 이거 화요일 날 녹음해야 되는데 못하고 목요일 날 하니까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인데 네. 텐션 올려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고 또 각자 일정들이 있으니까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여기 되게 관심이 많았던 자료예요. 방산. 근데 이제 고민이 그거죠. 방산이 작년에 한참 유행을 하면서 엄청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죠.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냥 그것만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갖다가 이슈나 테마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진짜 숫자가 좋아지는 건지. 그리고 요새 기업들 중에서 아쉬운 게 롯데홈을 좀 넣기를 바랬는데 롯데홈은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나 보죠. 예,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안 들어가고 뭐 그래서 안 좋다가 아니라. 네. 하여튼 그러면 오늘 듣는 걸로 하고 원래 시작할 때 뭐 하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윤호 하면 스톡 외치고 시작해야 돼서 네,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윤호 스톱. 아닌가? 우리가 윤호 하면 여기가 스톱하는 거지? 네. 다시 하죠. 다시 합시다. 네, 시작. 윤호 스톱. 3월 28일에 나온 크방을 넘어 크우로. 그죠? 크방이죠, 크방. 네, 그렇죠. 진짜 요새는 K자 붙이면 진짜 K-팝이 정말 어마어마해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로. 요새 국뽕이에요. 블랙핑크 보고 있으면. 맞아. 진짜 파리 공연 보니까 와 진짜 감동이더라고. 진짜 서양 애들이 다 진짜.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저 몰라요. 블랙핑크를 몰라? 블랙핑크는 아는데. 뉴진스는 알아요? 알죠. 예. 근데 안 봐? 아는데 예, 뭐 영상으로 본 적 없어요. 뉴진스를? 네. 아니 그럼 자기 지금 보면은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신가 보다. 네. 우리나라 영화는 예전처럼 뭐 BTS 이렇게 보진 않잖아 지금. 저는 이제 아미 5기였는데 이제는 아미가 아니고요. 저는 요새 뉴진스 엄청 그치. 좋아하고요. 뉴진스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의 또 한 가지 트렌드가 다들 영어를 되게 잘해서 진짜 글로벌 무대에 당장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네, 그래서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중국에서 한국을 막 아이돌. 디스하는 것들. 중국 맞아, 중국에서 궁금해 진짜. 네. 보면 막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싫어해요. 저는 되게 좋아했던 세대였어가지고 그때는 한창 인기가 좋아요. 그때 별의 송그대 뭐 이런 걸로 한창 날아갈 때라가지고. 진짜 요즘 분위기는 잘 모르죠. 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그것 때문에 휴가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 근데 중국에서는 공연도 안 하. 아직도 혐한이 안 풀렸죠, 뭐지? 한알령. 한알령이 안 풀렸잖아 아직도.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보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보면 이 자료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중국이랑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그런데 우리 시장 밑에서 그냥 뭐 항상 하는 얘기가 요새 중국이랑 대만이랑 한번 붙는 거 아니야? 맞아. 할 때 어떻게 했던 간에 다들 국비를 늘릴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논리잖아 지금.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난 카더라고. 자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페이지를 넘겨드리면서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좀 몇 텐션을 시간-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힘들거든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길래 지금 아니, 이렇게까지. 결혼 준비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목소리가 안 돌아가지고 한 그러니까 3주째. 그 이유는 결혼 준비 아닌가요? 이게 결혼 같이 준비 말고 겹쳐 있었- 걸려 있었던 네, 이슈가 뭐 또 있었나요? 이것저것. 네. 네, 그러면은 텐션 높이셔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페이지 13페이지부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방산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러시아로 시작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고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랬죠.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전쟁이다. 뭐 표 1번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보면 러시아의 병력 대비 우크라이나 병력이 얼마냐를 비교해 놓은 숫자인데 뭐 단순히 이걸로 가지고 얘네가 이만큼 세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걸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 뭐 3배에서 15배까지도 전력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림 1번 보시게 되면은 1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전황에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뭐 에너지 안보라던가 이러한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늘려가는 과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2번을 보시면 일단 과거에 어땠냐를 보시면은 이게 지역별로 무기 지출 규모거든요. 근데 점선으로 된 게 아시아입니다.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과거 2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무기 지출 규모가 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은 37%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거든요. 아시아에서 저렇게 늘어난 나라가 네. 쪼개 보면은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 뭐 중동, 엄청나게 국비를 늘리는 것 같던데 요즘. 그렇죠. 중국도 많이 늘리는데 근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비 예산이 다 높아지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다 늘리겠다라고 기조로 다 바꾼 상태인 거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20년 동안 37% 올렸다는 거는 사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 줄여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자체는 냉전 이후로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국방비 자체를 많이 줄여왔었고 사실 저희가 국방비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국가별로 비교하기가 힘들다 보니 주로 얘기하는 지표가 GDP 대비 얼마냐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표 2번에 보시면은 이제 각 국별로 이제 국방비를 얼마나 늘리냐를 얘기를 해놨는데 보통 유럽 국가들이 지금 1% 초중반대까지 낮춰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국만 하더라도 일단 최소 2%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근접한 폴란드라던가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3%대까지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도 그렇고 3%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국가들이 1% 초중반까지 낮췄던 걸 3%, 2%, 3%대까지 올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 거의 2배 가까이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국방비에서 저희가 쪼개보면은 볼 수 있는 게 전력 운영비랑 방위력 개선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병사들 월급 주고 그쵸, 이제 유지비죠. 예, 유지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방위력 개선비. 그러니까 신규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중요할 텐데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 2배를 늘린다는 게 병사 수를 2배를 늘린다는 뜻은 절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방위력 개선비에 쏟아붓겠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신규 무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나왔던 국방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늘어났고 올해 그럼 각국 국방부에서 사업을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신규 무기를 어떤 것들을 교체하고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할지가 결정되는 거는 연말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무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후보군에 들어갈 테고 이게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 올해 말쯤에도 다시 한번 좀 방산업체들을 눈여겨볼 시점이 다시 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은 이 무기 같은 거 좋아하니까 야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프라하 모델 만들 때 독일 전차 만들고 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차도 엄청나잖아 지금. 그쵸 지금 전차 K2인가? 네 K2 또 네. K1 자주포라고 있는데 그건 엄청나게 인기 좋은 거고. K9. 네. K9이냐? K1은 뭐지?
K1 치워자면. K9 맞죠? 근데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니까. 맞죠. 네, 거의 K2 잘 안 쓰는데. 그래? K2가 총이 나오는데 쓰다가 보통 버리는 총이에요. 네. K2가 2개예요. K2가 소총이 있고. 네, 전차가 있어요. 탱크. 제가 알았어요. 아주 사람 그래서 원래 전차가 독일에 지금 레오파드 있고, 근데 우리나라 전차가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전차도 잘 만들고 사실 우리나라 효자 상품은 K9이죠. K9 자주포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가 만들고 포방부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화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쪽에서 기술력은 뭐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니까 그쪽으로 제일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15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신규 무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고 1년이 넘어선 이 시점에 지금 불거지는 이슈는 또 한 가지가 소모품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기들을 사들이고 나서 이를 실전 배치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규모가 60억 유로 정도가 되고 여기서 70%가 미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은 곡사포, 결국은 우리 K9이 포함되어 있는 곡사포라든가 하이마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장갑차 이런 류들이 공급이 됐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많이 지원을 해줬던 게 155mm 포탄, 그러니까 곡사포에 들어가는 포탄들, 그리고 이제 결국 다 포탄들인 거죠. 그리고 휴대용 미사일인 제블린, 스팅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100만 발 정도 지금 일단은 제공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파악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 일평균 포탄이 5,000발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이면은 10에서 15만 발을 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100만 발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이면 거의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으로까지 이제 재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풀케파로 돌려도 지금 과거 수준의 우크라이나 전 수준의 재고를 만들려면은 5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쌓아놓고 있던 거 다 소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재고만 남겨놓고 이제 사실상 다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결국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거의 전 세계의 탄약 업체들이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업체에도 지금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155mm, 결국 K9에 들어간 155mm 포탄인 거고, 이거의 탄두를 풍산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익히 다들 아시다시피 풍산 같은 경우 올해 연초부터 이제 포탄 계약이 크게 수주 공시가 나왔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탄두, 결국은 155mm 포탄의 본체인 탄두는 풍산이 만들지만 이 탄두를 쏘아 올리는 장약이라는 화약이죠. 이 장약은 지금 하나방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흡사합병된 하나방산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탄두가 쏘아 올려져서 날아가서 목표물에 도착을 했을 때 얘를 터뜨려야 될 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신관이라고 합니다. 탄두 위에 붙어 있는. 그 신관 같은 경우도 하나방산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 모두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풍산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풍산은 특히 그냥 쭉 올라가고 있어 지금. 네, 그만큼 결국은 이게 지금 어쨌든 불이 붙어서 뭐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지만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치. 이 전쟁이 끝난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재고 수준을 다시 쌓을 때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호황 자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다 매출은 다 알겠는데 마진을 많이 남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없다는 거는 이제 국내 매출에 국한된 내용이고요. 할 때는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뭐 계약 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다는.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서, 우리가 막 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고 그럴 수 없잖아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팔지 않죠. 네. 어디다 파는 거지 그러면 저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조달을 해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폴란드 우방국들이나 이런 쪽으로 조달을 많이 해가죠. 근데 페이지 16페이지에서 지금 거의 155mm 결국 곡사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또 임팩트가 컸던 무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 대비 병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이들이 썼던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이 기관 무기들, 본인들이 모자란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 전략에서 가장 유효하게 차지를 한 게 그림 4번과 6번에 보시면은 제블린과 스팅어라는 휴대용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주카포 같은 친구들인데 이들조차도 위에 표 3번을 보시면은 5년 이상을 생산을 해야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에서 신궁이랑 현궁이라는 비슷한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확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관심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 무기군이기 수출이 아직 대규모로 계약 발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신궁이나 현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나오면 주가가 최근에 LIG 넥슨 좀 지지부진하던데 모멘텀이 될 수 있나?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주들, 그리고 수출 품목이 확대될 때 어쨌든 방산업체들의 주가들이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미 있게 수출이 나왔던 품목은 또 아니고 기존에도 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몇몇 있었지만 이게 의미 있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조금 국가들에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얘네는 아직 수주 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애들이다 보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늘어났고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외 쪽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국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휴전국이다 보니 70년 동안 무기에 대한 개발을 해오고 양산을 하고 있고 실전 배치를 해가면서 무기에 대한 경쟁력 자체를 굉장히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자체도 항상 높게 집행이 됐었죠. 그래서 표 5번에 보시면은 선진국들이 뭐 보통 3% 수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거의 2.6% GDP 대비 2.6%를 써왔고 실제로 보시면은 19페이지의 그림 8번을 보시게 되면은 90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줄였던 경우는 딱 한 해, IMF 터졌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항상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자체가 늘어왔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중요한 건 방위력 개선비거든요. 이 방위력 개선비가 중요할 텐데 그림 9번 보시면은 거의 엇비슷하게 증가를 해오다가 최근 작년에 발표된 이제 국방 중기 계획에서 이제 향후 5년 동안은 방위력 개선비를 연평균 10% 이상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 갈 사람들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병사 수가 줄어든다. 이건 예전처럼 뭐 병력 수로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요새 나오는 뉴스가 어느 군단 해체되고 막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있었던 부대도 없어졌어요. 아쉬워? 아쉬워. 군대, 어딘데? 어딘데? 어디? 저 34단이었는데 예, 사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이제 내려가면 애들이 없잖아요. 네. 군대 갈 애들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기 체계도 다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위력 개선비가 지금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이거를 결국 27년에는 36%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 16.6조, 17조 원 좀 안 되는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27년 되면은 27.5조 원까지 늘어난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11조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위력 개선비의 한 80% 정도가 국내 방산업체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11조 중에 80%니까 거의 9조 가까운 매출이 국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출 빼고 국내 자체 수요 국내 자체만 이제 증가분이 향후 5년 동안 9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하긴 유럽 나라들이랑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군대 수, 사람 수도 차이가 나고 갖고 있는 탱크, 포 이런 거 비교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이 큰 거더라고. 난 영국 같은데 하면 엄청 강할 것 같은데. 상비군이 한 9만 명인가밖에 안 되고 뭐 탱크도 많지도 않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평화 유지를 위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반면 저희는 휴전국이잖아요. 아무리 평화 얘기를 하더라도 휴전국으로서 최소한의 것들은 해왔어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국내 기초 체력이 되는 국내 매출의 증가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뭐 해외 쪽 기대감도 충분한 상태에서 국내도 체력이 받쳐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뭐 그림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2년에서 16년 대비 17년에서 21년, 그러니까 5년간의 이 차이점이 무기 수출의 점유율이 1.8% 올라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모멘텀이 강한 나라가 우리라고. 네,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여왔고 무기 수출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산업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탄약이나 부품 같은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해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K9이라는 효자 상품 자주포를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T-50이나 FA-50 같은 이제 공격기나 훈련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에 있어서는 고부가 가치의 첨단 무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비 계획을 보더라도 뭐 KF-21은 작년에 시험 비행하면서 워낙 임팩트가 컸지만 이들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천무 같은 미사일에 대한 배치, 추가적인 배치,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미사일 체계, 결국은 다 첨단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결국 고부가치의 무기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쪽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워낙 큰 수주를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수주를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 4, 5년 동안 이제 매출을 일으킬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페이지 22페이지의 표 9번을 보시면은 올해도 여전히 수주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수주풀이 여전히 많은 상태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항은 가장 위에 있는 호주의 레드백 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좀 오래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전체 규모가 10조에 무기 구매에만 5조를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에어로가 작년에 받아온 수주가 한 12조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절반 가까운 게 이 사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작년이 특별히 크긴 했지만 올해도 적지 않은 규모들이 기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당장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첨단 무기, 항공 쪽으로 우리나라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작년에 시험 비행을 처음으로 이제 일반에 공개했던 KF-21이 지금 계속해서 시험 비행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국산화율이 지금은 65%인데 이걸 80%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26년쯤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서 실전 배치를 하면은 여기서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점이 천궁이라는 이제 탄도탄 미사일 요격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21년 8월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2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에 5조 원 규모로 수주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첨단 무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꽤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T-50이나 FA-50으로 국내 항공기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KF-21이 양산에 들어간다고 할 때 동시에 이제 수출도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림 15번에 보시면은 전체 무기 시장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게 50%고 방금 제일 비싸죠. 네, 방금 말씀드린 미사일 같은 경우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K9이 포함된 화포 같은 경우가 1.1%예요. 아, 그밖에 안 돼요? 네, 전체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첨단 무기나 이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쪽이 비중이 커진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첨단 무기라 하면 어떤 거? 주로 이제 유도 미사일이란과 대공 무기 이쪽이 이제 유도 쪽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미사일, 대공 무기, 네, 항공기 이쪽이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상 무기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좋아하는 게 옛날에 이게 하나로 해서 하나 테크인이거든 이게. 그렇죠. 네. 테크인에다가 하나 뭐더라 뭐 디펜스인가 뭔가 집어넣고 네. 막 해가지고 미사일도 하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여기. 그 네, K9 자주포도 하고. K9이 제일 유명한. 그리고 항공 무기죠. 쪽도 하고. 저 엔진 쪽은 에어로가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거를 되게 지금. 네, 그치. 지금 좋아 보일 수밖에 없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무기들 플러스 지금 수주를 가장 많이 가져온 것도 작년에 수주를 가장 많이 가져온 것도 에어로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수주풀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기대되는 게 또 하나 에어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 쪽으로 계속 모이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입사한 게 하나였잖아요. 하나그룹.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사하면은 저기 옛날에 한화가 원래 그 화약 만들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 한국 사업장을 방문을 이제 버스 타고서 다 가면 폭발할까봐 다 이렇게 산 같은데 그거 돼 있고 맨날 말했던 게 한화랑 풍산은 우리끼리 야 진짜 올드하다 이거 되겠냐 이런 것만 하고 이제 야 풍산이 요새 난리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성장주가 될 줄은 진짜 맞아요. 지금 내일이 멀다 하고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뒤쪽은 사실 어펜딕스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이랑 그 경쟁자들을 좀 비교를 해놓은 거라서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 이거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겠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보고 싶지 않아.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이게 컨닝용으로 좀 같이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왜 우리나라의 K-팝 걸그룹처럼 네. 그렇게 핫하다 하더라고 K9이 어떤 점 때문이에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할 정도로 화포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지상 육군에 있어서 화력의 거의 이건 뭐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화력의 90%를 담당한 게 화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휴전국으로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지상 병력에서 유용한 게 제일 많이 쓸 것들이 결국은 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격포를 비롯한 이제 자주포들까지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자주포가 거기서 가장 기동력도 좋고 일단 효과가 가장 좋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쓰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좀 그러니까 하잖아요. 원래 나폴레옹도 포병 장교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우리나라 자주포는 특히 엄청 인기죠. 내가 이제 그에 비해서 전차, 그러니까 K2 전차, K2, 예. 그거는 그만큼 인기를 못 끌더라고요. 자주포는 인기를 잘 만든 전차도 막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 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워낙 잘 만든 경쟁자들도 많고. 옛날에 그런 거 안 좋아했어요? 탱크 모델 만들고 프라모델 그런 거 안 썼어?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딱히 그 타이거 전차 뭐 이런 거 안 만들어 왔어? 잘 몰라요. 그래? 영국 그렇구나. 오케이. 야 진짜 여자친구랑 만나서 뭐 하고 놀아요? 네. 그렇다고 이거 K9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들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한다는데.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방산 쪽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주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주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걸 열게 된 거 자체가 페이지 36페이지 표 19번을 보시면은 지금 우주 시대를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로 나누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 정부가 주도를 했었냐 아니면 민간이 주도를 하느냐고. 결국 정부와 민간의 차이라고 하면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에 넘어갔다라는 건 이제 시장성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게 시장이 되고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도를 했던 거는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37페이지에 보시면 스페이스X가 이걸 주도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의 팔콘 같은 경우가 이 로켓이 쏘아 올린 다음에 회수를 하고 재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사체에 대한 가격 파괴를 시작을 했죠. 거의 뭐 7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발사 비용을 낮췄으니까 이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위성을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발사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용을
뭐 스페이스X도 획기적으로 낮춰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주 개발 시장이 시장성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발사체에 대한 발사 비용이 40분의 1까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성체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회사에서 재사용하면은 뭐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우주에서 쓰이는 위성들의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38페이지 그림 52번 보시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던 궤도 자체가 정지 궤도에 많이 썼죠. 고도 36,000km에 올리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발사체 발사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번 쏘기가 힘든 거죠. 그럼 한 번 쏘아 올릴 때 위성을 한두 개밖에 실지 못하고, 그럼 그 위성을 쏠 수 있는 개수가 작다 보니까 한 번 쏴서 그 위성이 커버리지를 최대한 넓혀야 돼요. 뽕을 뽑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정지궤도 36,000km에 올리면은 위성 3개면은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지궤도를 주로 활용을 해왔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은 저궤도로 넘어왔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저궤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36,000km까지 쏘아 올렸어야 될 발사체가 1,500km까지만 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이게 우주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우주냐는 거지. 대기권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보다는 높지 않아요. 거지? 훨씬 높긴 하죠. 1,500km면 1.5km니까. 그래 또 옛날에는 막 저 멀리 가는 거였잖아. 그쵸. 지금은 정말 머나먼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딱 띄워놓고 여기서 이게 산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궤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가까운 위치에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발사체 자체가 작아졌죠. 이만큼 올리기에 필요한 발사체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 발사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기술력도 낮아질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저궤도에 올리다 보니 또 한 가지는 위성체 자체도 작아질 수가 있죠. 과거에는 하나의 큰 위성을 하나 띄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그만큼 작은 위성들을 쏘아 올려도 충분히 지구와 통신이 가능하고 지구와 이제 뭐 관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 자체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성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림 53번을 보시면은, 과거에 주로 발사됐던 위성의 대부분은 단일 위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10년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군집 위성으로 바뀌었거든요. 100개 같이 올려버리니까. 지금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한 해 동안 60번을 쏘는데, 이 60번에 위성 60개씩 실어서 쏘아 올리고 한 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1년에 3,000개에서 4,000개씩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쏘아 올려야 되냐가 결국은 중요할 텐데, 그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지궤도에 올리면은 단순히 봤을 때 위성 3개면은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고도가 그만큼 가까워지다 보니까 위성 한 기가 차지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위성이 필요해지고, 그럼 이 대량의 위성이 한 개의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군집 위성이 되기 시작을 할 거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단순하게 해보면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고도 550km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경쟁자인 워뎁 같은 경우가 고도 1200km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건 단순히 생각하면 고도는 2배 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최종적인 필요한 위성 개수는, 스타링크는 42,000개, 워뎁은 7,000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도는 2배 차이인데 필요한 위성 개수는 거의 6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차이는 결국 면적 단위이다 보니까 고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커버리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워뎁 같은 경우가 위성 한 기가 알래스카 면적 1개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성의 개수 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이 우주 개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위성이고, 그 위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게 결국 Q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쪽 시장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Q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구 그 둘레가 있으니까
띄울 수 있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촘촘히 막 다 올린다고 했을 때 서로 부닥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3차원의 개념인 거잖아요. 고도를 다르게 해서 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뭐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처음에 스타링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42,000개 쏜다고 할 때 저거 미친 짓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게 될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량 등록 대수가 2,400만 대가 넘어요. 근데 위성이 차량보다 훨씬 작은데 차량보다 작은 위성을 지구 상공 550km에 4만 개를 쏜다는 거는 전 지구를 따졌을 때 이게 과연 그만큼 문제가 될 만한 숫자일까? 근데 난 걱정해. 옛날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건 원래 다른 게 별이 떨어지는 거지만 운석이 위성 같은 거 막 떨어지고 그러지 않냐? 대기권 들어오면 탄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층권을 통과를 하면 대기권으로 돌파하면서 다 무조건 연소되는 건가? 연소되죠. 연소가 되고 지금의 위성 자체가 크기가 상당 부분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은 그렇게 지구에 떨어지는 거에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린다니까 고장난 것들도 많을 거냐 이제. 그렇죠. 자동차는 2,400만 대가 한꺼번에 우리나라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근데 면적을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지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갖다 치면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제 시작이니까 더 일단 큐는 늘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연구하는 천문학 쪽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은 맞겠죠. 근데 뭐 그게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한 가지고 스타링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주 정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이만큼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정책은 그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서 시장을 조성해주고 시장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개발 시장이 사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되는 거야? 먼 미래같이 느껴졌는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위성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민간 쪽을 넘어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조금 늦기는 했죠.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올드와 뉴 사이인 미드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겨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59번 보시면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우주기기 제작 시장을 주도했던 건 연구기관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19년부터 기업체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누리호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누리호가 정부에서는 총괄을 정부에서 하긴 하지만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을 민간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참여 기업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 반면 이 우주기기 제작 시장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우주활용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림 60번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국내 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 활용 시장은 뭐예요? 우주 서비스 시장인데 사실 뭐 관측된 영상을 판매하거나 뭐 이런 사업인데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허점 하나가 위성 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은 이제 크게 의미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우주기기 제작 쪽으로 민간에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서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활용 시장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주기기 제작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은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발표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목표를 굉장히 크게 수정을 했다고 바꿨죠. 이제는 바꿨다는 게 뭐냐면은 1차에서 3차까지는 정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자체 위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독자적인 발사체로 발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 위성은 이미 만든 지 오래됐고 발사체는 작년에 누리호가 성공을 하면서 정부의 이 목표 두 가지는 다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부터는 크게 바뀌는 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되니까 이제 민간한테 넘겨주고
이제 우리는 돈이 안 되는 쪽에 다시 하자라고 해서 한 가지가 우주 탐사 쪽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 시장이 이제 개화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장이니까 정부의 역할은 이 시장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결국은 정부의 정책 자체도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자체가 페이지 43페이지 그 64번 보면은 정부의 예산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 자체가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안팎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거를 27년까지 매년 1.5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예상 배정 자체가 커지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이 바뀌다 보니 그림 65번이랑 66번 보시면은 기존의 우주 R&D에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이 발사체랑 위성 개발이었죠. 근데 이 비중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절반으로 떨어뜨리고요. 거기를 채워 넣는 게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탐사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자체도 이제는 민간 쪽에 많이 넘겨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밑에 표 22번 보시면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도 자체는 민간 기업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 민간 쪽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시장으로 나올 테니까 이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누리호 성공을 하고 나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누리호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겠다, 민간 기업에. 이 사업이 작년에 한화에어로가 받아오게 됐죠. 그래서 한화에어로가 이제 27년까지 6차 발사, 시험 발사가 테스트가 남아있고, 이거를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항우연에서 총괄을 하던 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줬고요. 자, 한화에어로가 이 주도를 해서 이 테스트를 끝나게 되면은 28년부터는 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고객들한테 위성을 받아서 쏘아 올려주는 민간 주도의 발사랑 운용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67번이랑 68번을 보시면은 28년부터 발사체 수요 서비스 수요가 폭증을 하죠. 매년 5번도 안 되는 발사를 하다가 28년부터 30번 이상씩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이유 자체가 68번을 보시면은 위성의 발사 계획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28년부터 우리나라는 민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 쪽 종목들, 결국은 우주 쪽 시장 섹터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사실 대장주가 너무 주도주가 확실하죠.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당연한데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방산 쪽도 있으니까요. 인텔리안 테크. 네, 인텔리안 테크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하는 게 원래는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만들었어요. V셋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바다에서 해상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안테나인데, 이게 전 세계 점유율이 한 6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원앱에 독점적으로 지금 유저 터미널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앱 같은 경우 저저번 주에 1단계 목표인 위성 618개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이제는 스타링크보다 좀 늦었지만 서비스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일단 올해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작년 이미 수주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수주 받은 것들이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사업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민간 시장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러면은 이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해외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가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 올해 내년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섹터를 주도할 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67번, 68번을 보시면은 페이지 45페이지고요. 발사체 수요가 28년부터 크게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 이 발사체가 그냥 발사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 안에 위성을 실어서 쏘아 올릴 거고, 그럼 이 위성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성체를 만들려면 2, 3년이 필요하죠. 그러면 개발과 양산을 생각했을 때 2, 3년이 필요할 거고, 이거에 대한 발주나 수주 자체가 24년, 25년쯤에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4년에서 25년쯤이면은 이 다음 주도주를 찾았을 때는 위성 제작 쪽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여기 해당되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성 제작 쪽에 지금 나오는 회사는 무슨 AP 뭐 아이, 위성, 예, 무슨 아이도 있지 않나? 세트랙 아이도 있고요. AP 위성이 있고 제노코나 뭐 좀, 근데 그 회사 좀 아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런 것들은 되게 지금. 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건 다시 말하지만 이 종목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갑자기 옛날에 거기가 카이스트 출신들이 하시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전에 어떤 분이 거기 뭐 투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좀 알던데 근데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나? 네, 지금 어쨌든 탐방을 다녀보면은 이 위성 제조 쪽에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원래 이들이 위성 제조 사업만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안테나 하는데, 같은 거 다 그랬지. 네, 뭐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용 휴대폰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다른 데서 이 본업에서 돈을 벌어서 위성 제작에다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사업이었던 거죠, 사실상은. 그쵸.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돈 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인텔리안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져갈 거는 결국 제작 쪽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탑픽은 하나에어로고요. 하나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발사체가 그러니까. 주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플랫폼인 거잖아요. 우주 산업에 있어서 지금 플랫폼은 발사체인 거고 그래서 그 발사체를 가지고 하나에어로가 저울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발사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사 기술을 가진 나라가 11개 그리고 1톤 이상의 소형 위성을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7번째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위성을 만들어서 발사를 위해서 해외에다 보내서 발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주변국들의 수요도 받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외 매출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너무 공부가 많이 됐고 타도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들도 좋아하는데 뭔가 약간 숫자가 약간 그렇죠. LIG 넥슨은 숫자보다는 사실 100% 방산이거든요. 유일한 100% 방산이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래서 있어요. 오히려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그런 미사일 같은 거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그것도 매력이 있는 거고 롯데는 별로 여의도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 것 같고 롯데는 네.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남아있긴 한데 48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우주 개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통신이거든요. 위성통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우주 개발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위성통신이냐를 따지면은 너무 확실한 니즈, 확실한 수요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림 71번, 72번 보면은 기존의 위성 활용 서비스 시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뜯어보면은 72번 보시면은 방송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방송 쪽은 줄어들고 있지만 모바일과 인터넷은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통신에 대한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보더라도 미래를 보더라도 위성통신 서비스, 저궤도 통신 서비스가 이 위성통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00만 가입자를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넘어섰고요. 그러면은 이게 100만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수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요가 그럼 왜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보안제로서의 수요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림 75번 보시면은 이제 통신 3사의 합산, 우리나라 통신 3사의 합산 캐펙스를 그려놨는데 2018년을 따로 표시를 해놨죠. 그때가 뭐였냐면은 5G 상용화 직전인,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캐펙스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유지보수에만 썼던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해에 5조가 넘어가는 6조 원 좀 못 미치는 돈을 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의 7배예요. 그러면은 매출도 7배인데 캐펙스도 거의 비슷하게 7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조 원을 유지 보수에만 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은 이 40조를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100위권을 넘어가는 나라이고 광케이블의 비중이 8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30%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유지 보수에만 40조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신규로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도심 위주로 광케이블이 깔려 있고 이 도심을 벗어나면은 사막이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가면 통신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물류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내비게이션 미국에서 찍는 거 보면은 직진 2,000km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1,500km. 그러니까 그런 데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해봤자 수요도 없고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 위성이 그걸 메꿔준다라고 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캐펙스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못하던 영역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스타링크와 같은 회사와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하면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인 것 같고요. 고객단에서 봤을 때는 쓰지 못하는 데서 쓸 수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대체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위성통신의 한계는 여전히 유효해요. 결국은 기상이라던가 이런 회절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상망에 비해서는 단점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곳에 된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인이 돼서 이 부분이 보완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해요. 우리네가 지금 휴대폰 쓰고 이러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저희가 여전히 쓰지 못하는 영역이 두 곳이 있죠. 해상과 상공. 해상 같은 경우는 뭐 배 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접어두고 상공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비행기 탄다라고 하면 휴대폰 이제 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게 미국의 델타 항공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이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차기 기종 도입할 때 기내 인터넷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었을 때 우리도 못 쓰던 곳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항공사가 왜 이걸 무료로 와이파이로 푸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기내 인터넷이 카카오톡으로는 텍스트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무료로 푸는 이유 자체는 항공사 입장에서도 니즈가 분명한 거죠. 왜냐면 저희가 비행기 타면은 자리에 앉으면 시트 앞에 패널 붙어 있죠. 이 패널에서 영화 보고 컨텐츠 하고 게임 즐기잖아요.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 이거를 무료 기내 와이파이로 풀게 되면은 승객들은 본인의 휴대폰과 패드로 그걸 보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니즈는 없어지고 그러면 이 시트를 드러내고 직물 시트만 넣으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콘텐츠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확고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주개발 시장 자체가 위성기기 제작 시장부터 큐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걸 주도하는 시장 자체가 위성통신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너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고 우주개발이 뭐가 돈이 되냐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확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본론 종목 한번. 네.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다음에 풍산. 이 두 개는 그로스 나오니까 그냥 딱 편하고. LIG 넥스원은 뭔가 그 수주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수출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뭔가 히든 카드처럼 네. 이런 것 같고. 뭐 인텔리아테크도 이것들이 거의 다 이제 다 알려지고 많이 반영된 거예요. 어때 보여? 요즘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매니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난 작년에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분위기 아니야? 이제 사실 방산만 놓고 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차 있는 상태인 것도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인 건데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사실 탑픽으로 하나 여우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기존의 펀더멘탈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기대되는 건들이 더 많고 결국은 여기서 멀티플을 더 올려줄 만한 요소인 방산을 넘어서서 이제 우주 쪽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새 얼마죠 저거? 지금 11만 2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네, 제가 저번 주에 이닛 할 때 9만 원 2,500원이었는데
우리 시장 우리 뭐 조심스럽지만 뭐 많이 보지도 않으니까 우리 거 배터리 열풍 불면서 그냥 성장에 대해서 그냥 때려 넣는 분위기다 지금. 어쨌든 방산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로스가 나오는 게 만약에 2, 3년 전에 이 상황이었으면 에어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다는 게 주가를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어라고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다 땡겨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우주라는 것들이. 그 2, 3년 전에는 우주라고 하면 정말 아직도 멀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누리호 발사하고 이제 민간에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주로 이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리레이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보니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딱 방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딱 맞춰준 상태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빠지겠네. 벌써 TV 다 왔으니까. 네, 또 고민 좀 해야지. 이제 네. 빠른 아끼고. 네. 그래서 여기 밸류 뭐 나 좀 말하고 싶은 것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거의 뭐 다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처음에 뭐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수주를 많이 받아놔서 지금 당장의 펀더멘탈은 걱정이 없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 결국은 지금 미래가 열리고 있는 우주 쪽에 이 세 개를 합쳐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에어로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탑픽이어서 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에어로를 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인텔리안도 계속해서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2천억 정도 한 회사인데 지금 올해 파악되는 게 뭐 원앱향으로만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출의 50% 성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성장성이 높고 이게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이긴 하지만 매출만 뭐 2배가 50% 이상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익 자체가 지금 이익은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만들어낸 이익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앱에 처음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솔벤더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 자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도 크게 성장하는데 이게 이익률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솔벤더 딱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 단독으로 지금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저 원앱에다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게 이제 왜 솔벤더냐면 쟤네만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해상용 V셋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졌고 그게 기술력이 있었고 원앱이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앱 같은 경우가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 스타링크랑 다른 점이 스타링크는 철저하게 B2C랑 B2B를 둘 다 해요. 근데 원앱 같은 경우는 이들이 직접 사업을 지금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업과 제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를 제휴를 하고 이들은 이 위성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해당 국가의 통신사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 전개에 있어서 스타링크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일단은 올해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는 풍산이야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방산 회사고 원래 너무 그냥 숫자로 찍히고 제일 중요한 게 밸류가 싸요. 네, 그렇죠. PBR이 약간 우리 그 꼰대 아저씨들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풍산 얘기 잘하는. 풍산은 어때 보여요? 풍산은 그냥 싼데 매출이 나오고 마진도 꽤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네, 꾸준한 회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주로 무기를 만드는 그 방산업체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될 수도 있대, 할 수도 있대라는 걸로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사업이 나오고 수주를 받아오면은 이제 그게 모멘텀 소멸로 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글도 짧게 쓰고 풍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안혜소유 위원이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무래도 약간 불만이 뭐냐면 이 방산으로 보면 이게 ROE가 10%가 넘는데
왜 타겟 PBR이 0.7배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치? 네. 한 배는 줘야 되지 않아? 이거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면 KT도 0.5배밖에 안 됐어요. 그게 있고. 근데 여기가 되게 조정이 깊더라고요. LG 넥슨 말을 해보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에어로스페이스 말하면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 네. 그냥 하나 에어로 하면 이제 막 다 알아. 막 그거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좋고 이런 분위기야 지금. 네. 근데 LG 넥슨도 상당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네. 주가는 이게 이러죠? 일단은 주로 LG 넥슨의 매출의 구조를 보면은 얘네들은 주로 무기 체계를 만드는 쪽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기 체계를 만들 때 개발부터 개발하고 양산하고 이제 이걸 유지보수하는 매출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이 개발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익이 남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비중이 올라가니까 매출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익에서는 좋아지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익률은 역성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제가 한 1,4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죠? 어디? 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앞으로 들어간 게. 오타 전문. 야, 너 그거 큰 실수하죠. 그래서 나는 카이인가 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야, 이거 감사합니다. 예. 1,800개. 지은 감사해서 뭘 잘했지.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이익이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아까 그 말이라면 아까 이제 그 했던 그림 중에서 우리 스팅어 미사일 같은 거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의외로 이게 각국의 무기 팔러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 옛날 영화 보면 무기 팔러 무기상 회사들 아니야 이게 솔직히. 네. 어디가 수주 나오면 이런 것도 확 반응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도 없고 그런 와중에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회사들이랑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달랐던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렇게 잘 안 만나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봐. 그냥 방산업체들 딱 하면 잘 안 만나 얘기도 잘 안 들어주는 회사 맞죠? 예, 쉽지는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참 말 돌려서 한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주주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인데. 애널리스트가 전화해 좀 물어보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상세히 얘기 안 해줘. 그런 회사들. 화장품은 안 그런가? 화장품은 없는데 좀 올드한 곳은 음식료가 그렇게 IR에 적극적이지는 있지만 대응은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그래서 음식료 주가는 항상 안 좋지 않아요? 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예 조직이 작아서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홍보팀이랑 같이 하시는 경우도 인사팀 소속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또 내지는 지배구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잘 관심을 가지고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찾아 있는데 저 떼찌개처럼 보여가지고 바로 그래서 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갑자기 왜 저렇게 보이지? 그냥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 로템이 안 들어갔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간 이유는 자료를 쓰고 싶었는데 별로 호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IR이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오늘 연구에 마지막 이상한 거 시키는데 저희 그 마지막에 그 코너가 4글자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는 거여서 누가 먼저 하실래요? 나 먼저 해야지. 우주 정벌. 정벌. 우주 정벌. 빨리 하자. 결국은 내가 보니까 밸류를 더 애드업 해주려면 우주 넣어야지 된다 이 얘기 같아요. 주도주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러면 창백청점. 창백청점.
뭐야 아니, 이상해. 그 왜 저기 뭐야 지구가 우주에서 이제 보면은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보라 네, 있잖아요. 야. 페일 블루닷. 멋있다. 그 창백 청점.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에 불과하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런 철학적인 오리아가 성숙해졌어요. 와, 네, 창백한 푸른 점인데 청점으로 창백 청점하겠습니다. 넌 이거 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뭐 재밌었다, 너무 피곤했다 이런 것도 돼요. 여자친구 이제 사랑해요. 너 여자친구 이런 공공 사랑 이렇게. 야 이럴 때 뭐 해야지. 맞아. 그래. 저요? 그냥 네. 저는 그냥 퇴근하자 하겠습니다. 퇴근하자. 지금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 퇴근하. 야 무도 없는 놈 이럴 때 해가지고. 난 퇴근 못 하는데. 퇴근? 나도 퇴근 아니야. 네. 나도 열받았어 지금. 그럼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네. 그래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하고 마치고. 머리 아픈 일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당신들이랑 얘기하면 이 시장 얘기할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 또 현실로 돌아가서 네. 머리 아픈 일을 처리해야 돌아가도록 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마무리 네. 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치시면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